안녕하세요. 저는 풀뿌리 정치 스타트업 와글 대표 이진순입니다. 20대 총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뉴스타파는 오늘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총선 3세판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흔히들 정치의 꽃은 선거고 투표는 민주주의의 탄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보면 이게 꽃인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울며 먹는 겨자 같기도 하거든요.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부동층이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가량이나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 무관심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만 이게 순전히 유권자만의 책임일까요?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한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투표장에 가서 기표를 하고 그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나오는 단순한 행위를 뜻하는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름지기 정당이라고 하면 유권자한테 그 당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이들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정확하고 정직하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이 진정한 의미의 투표권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추상적인 슬로건이나 이미지만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유권자들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 4개 정당을 대표해서 오신 4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대 의석수 순대로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제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이혜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어렵게 경선을 통과하셨죠?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왼쪽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후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비례대표 순번 8번이면 안정권이죠? 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국민의당 김철근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후보가 돼서 선거운동 벌이는 건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전 3번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아, 예. 예. 주로 실패를 많이 해서요. 예. 이번에는 좀 다릅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 실패했던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만은 아, 그래요?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세판이니까. 예. 끝으로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정의당 이름으로 치르는 첫 번째 총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선거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곳은 뉴스타파가 이 광화문으로 이전하면서 마련한 스튜디오입니다. 이 방송이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토론회라고 그래요. 이 스튜디오, 예, 스튜디오 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예. 아담하고 소박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 그 다른 방송사 스튜디오에 비하면 뭐 비록 옹색하고 좀 협소하고 그렇지만 이 스튜디오, 이 공간은 사실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정 언론을 바라는 후원자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뭐 기둥 하나, 조명 하나, 이 나사못 하나에도 이런 국민들의 어떤 진심과 간절한 바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성심껏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선 이번 총선의 판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이 이제 4월 7일. 예,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이제 공표할 수 없게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단답형 질문이에요. 각 당이 얼마나 의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새누리당.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전략기획본부장이 며칠 전에 발표하셨는데요. 네. 그분 말씀에 의하면 130석에서 140석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130에서 140. 자, 다음에 더민주당 몇 석입니까? 예상치. 실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우리 예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저희는 100석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100석이 안 된다. 예, 두 자리 숫자.
예. 국민의당 어떻습니까? 아니 거대 양당 두 분께서 너무 우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교섭단체는 하지 않을까. 뭐 그럼 최대는 한 20석. 그러니까 20석에서? 교섭단체는 넘고 뭐 예. 좀 더 한다면 한 40석 정도까지. 오차 범위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20에서 40일 아, 거예요. 그게 100%의 이제 오차 뭐 범위를 목표치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당대표가 네, 그렇게 네. 얘기하시니까. 네. 정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만 솔직히 말씀을 네. 드려야겠네요. 나머지는 솔직한 게 아닌가요? 예. 저희가 처음에는 교섭단체를 목표로 했는데 여러 어려움이 좀 있어서 현재는 이제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10석. 기본 그러면 열석으로. 예, 제가 뭐 산수는 잘 못하지만 이걸 다 더하면은 200 최대가 240, 290석이 나오네요. 예, 10석은 어디다 양보를 해주시는 걸로. 무소속으로요. 네, 무소속으로 10석을 그럼 양보해 주시는 걸로. 요새 무소속 돌풍이 세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이번 주 이뤄진 마지막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6일자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4.4%로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더민주가 27.3%, 국민의당 16.8%, 정의당이 8.3% 순이었습니다. 지금 뭐 각자 성적 받아쓰듯이 열심히 적고 계신데 이 다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서 180석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뭐 140석 얘기하셨지만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180석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공룡 여당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 당 대표께서 180석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사실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 자신한테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야권이 단일화를 안 할 것처럼 보이시고 이렇게 당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뭐 새누리당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반사이익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 당 지지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가능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제일 싫어하시는 공천 파동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민심들을 들어보면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번에는 너무 정치권 전체에 실망을 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애초에 얘기했던 180석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철희 후보님, 더불어민주당 지금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목표 의석수가 채워질까요? 저희는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엄살을 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이 작은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금방 말씀하신 정당 지지율만 놓고 봐도 16.8% 했던가요? 그럼 17%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한 정당이죠. 상당한 지지를 가진 정당이고 이미 교섭단체는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말하면 3당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 지지층을 분석해보면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권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3대 7 정도로 새누리당 지지층이 한 30% 왔고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 한 30%는 새누리당에서 온 유권자들이고 나머지 한 70%는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무당파에서 왔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봐도 더불어민주당의 보는 데미지가 훨씬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권 분열된 상태로 선거 치르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일부 새누리당은 뭐 무소속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전국적 현상은 아니거든요.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현실 지역구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180석도 과장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데 새누리당이 지지층 결집을 참 잘해요. 때가 되면 위기감을 딱 불러일으키고 긴장감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는 결국 선거라는 게 지지층을 이제 투표자로 끌어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천 파동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위안됐던 지지층들을 좀 결집시켜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결집시켜 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일단 구조적 요인이 하나 있는 데다가 저희는 뭐 새누리당만큼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사실 공천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 지지층도 상당히 이완돼 있는 거라서 구도상으로 보나 내부적으로 어떤 이 결집도를 놓고 봐서나 저희 당은 우선 쉽지 않은 게임을 네.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목표치는 뭐 110석 플러스 알파 정도로 목표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채울 수 있을지 저희들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게 뭔가 좀 날선 공방이 오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분위기가 희한하게 상대 당들을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고 각자 굉장히 앓는 소리를 많이 내시는 이게 동정 마케팅인가요? 동정 마케팅 같은 아니 우리 저 새누리당 이혜원 후보는 앓는 소리고 저는 아픈 소리예요. 실제로 아픕니다. 지지층 결집 전략이겠지 뭐. 그럼 어쨌든 이 두 당에서 가장 좀 부러워하고 있는 국민의당. 왜 국민의당을 부러워하나요? 지금 뭐 잘 나가고 계시니까. 있다라고 소문이 그건 나는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공천 배제, 그 다음에 친박이 아닌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해서 마치 자를 수도 없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이런 글쎄요, 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게 국민들은 이미 언론이나 모든 그 정보를 보고 알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당초에 180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도권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사실은 대구에 있었던 일이지만 네네. 결국 수도권에 국민들이 봤을 때 저런 정당에 어떤 총선에 다수석을 주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더불어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공학적으로 좀 자꾸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놓은 정책하고 비전, 그다음에 전략 뭐 다 얘기를 하세요. 그거 갖고 국민들 신임을 얻으면 되지. 왜 새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느냐. 저는 그게 국민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대 총선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면 17대 총선 이후로 1대1 구도가 거의 됐어요. 그러니까 17대 총선 이후 17, 18, 19는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이 1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3, 14, 15, 16은 교섭단체 이상의 그 정당, 이 3개 이상의 선거를 다 치렀어요. 거기서 집권당이 과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이미 우리 사회도 어떤 양분되는 1대1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 논리에 입각한 이런 상황을 벗어났고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약진이 많이 되고 있죠. 그건 지금 호남이 28석이지 않습니까? 28석인데 전라북도 10석, 전남 10석, 광주 8석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압승이 예상되는 겁니다. 압승이 예상되고 그 녹색 태풍이 수도권으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당 지지도가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호남과 수도권이 상당히 많이 대폭 상승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각 지역의 후보들이 이제는 이름하여 3분지계 동두가의 세 당이 뭔가 좀 겨뤄볼 수 있는 그런 정당 지지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각 그 지역의 후보들의 어떤 그 개인기나 역량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현역 의원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거고요. 그렇지 않는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이런 것이지 이것을 여야의 1대1 구도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야권에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꾸 안 싸운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좀 싸움을 받겠습니다. 걸어보시죠. 삼국지의 천하삼분지계를 꺼낸 유비와 제가 보면 결국 실패했습니다. 중원의 패자가 안 됐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1대1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저희 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저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의 기본 성격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집권 세력이 잘하고 있냐 못하냐를 우선 심판하는 거죠. 채점을 해줘야 되잖아요. 평가를 해주는 게 선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대한 세력이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 그 다음에 과제일 텐데, 자,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뭐 저희가 볼 때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는 엉망이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민생 파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렇게 해서 쓰는 건데, 그래서 이 경제 실패를 심판해야 되는 선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야권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 여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면 제1야당 심판론을 꺼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섭섭해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1당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만큼 제1야당을 비판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제2야당이니까 사실 국정 실패의 책임은 80%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에게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10%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제1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저희는 그러면 유권자들에게 선거 본래적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방해가 되니 1대1 대결로 만들어보자는 것이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잠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권끼리 싸우는 방식으로 주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판하기보다는 왜 자꾸 화살을 이쪽에 겨누냐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이철희 후보 생각 자체가 이미 옛날 사고 방식이에요. 진영 논리에 입각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 몇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하시고 다른 게 드리겠습니다. 그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돼요. 이 편과 저 편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 왔다 갔다 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좋아하는 정책, 좋아하는 정당이 특별한 어떤 그 당원이나 그런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수시로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당이 결국은 같이 있다가 지금 분리돼서 나온 거잖아요. 원인 제공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 대선 패배, 총선 패배, 재보선 패배했으면 책임을 지고 그 세력들이 뒤로 물러서 줬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없잖아요. 네, 역시, 원인 제공자들이 그 결국 엎어치기 하면 안 되죠. 새누리당 보세요. 이렇게 싸우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빠져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의당 경우에도 사실 아까 이제 뭐 그 10석 정도 이제 두 자릿수가 목표가 됐다 이렇게 좀 참담한 그 예상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 제3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이 새로 이제 출연함으로 해서 사실 정의당도 상당히 피해가 있죠.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일단 뭐 판세 관련해서 사실은 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당 압승이 예견되죠. 이 예견되는 게 부디 틀리길 바라지만 또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대략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라든가 판세 같은 경우 보면 대략 한 170군데 새누리당에서 좀 우위에 있다라고들 평가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얘기하셨던 대구나 이런데 이제 서울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이른바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친여 무소속 후보들 또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우리가 좀 야권에서 이제 걱정하는 이른바 개헌 그 저지선에 육박하는 또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혜원 후보님도 얘기하셨지만 김무성 대표가 1월 달에 180 그리고 160 최근에 이제 135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좀 그동안 해왔던 이게 엄살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새누리당이 매번 선거 때마다 좀 전매 특허로 써오셨던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그 공천 파동에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180석이 될 수 있었겠냐 또는 170석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야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김철 그 후보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3당 이상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예를 드셨잖아요. 그게 언젠가요? 다 호남 자민,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이 자민련이 이른바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 시기입니다.
지금도 국민의당이 이제 교섭단체가 되어 있고 총선 후에도 교섭단체 될 가능성이 좀 꽤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 지역에서 선두권 또는 우세를 보이는 후보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호남 자민련의 위상으로 다시 한번 정치권이 이제 지역주의 정당화되는 측면에서 약간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선거 제도가 어쨌든 이제 어쨌든 단순 다수 득표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정당만이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하에서 펼쳐지는 선거에서 좀 여권의 어부지리적 측면도 꽤 있는 선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지금 했던 얘기 같은 맥락에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특히 이번 총선에서 좀 주목받는 그런 지역별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이혜훈 후보님도 이 대구 경북 지역 민심 얘기를 하셨는데 전통적으로 TK, 대구 경북이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공고해서 뭐 콘크리트 지지율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 추이를 보면 표심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우선 전국 지지율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월 달에는 48.3%였던 게 3월 말에는 37.7%로 이제 30%대로 하락을 했다. 그중에 특히 TK 지역은 67.6%, 그러니까 뭐 3명 중에 2명이란 얘기죠. 이 지지도에서 48.2%로 하락폭이 더 이제 컸다라는 건데요. 4월 1일자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월달과 3월달 사이에 있었던 일은 딱 하나죠. 그건 공천파동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것도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2월과 3월 사이에 급격한 변화는 경제 부분에서는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다른 여러 가지 민생 이슈는 2월, 3월 사이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마 공천파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근데 이제 대구 지역에 특히 TK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파동을 일으킨 막후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팔고 대통령을 팔아서 자기 배지를 달려가는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했다. 이렇게 하는 정서들이 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에는 이런 설명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TK 지역의 사람들은 대통령을 이용한 사람들이 나쁘다. 저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구를 방문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TK는 거는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평균적인 국민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도 TK는 그래도 이건 분명히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을 팔아서 자기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몇 사람이 대통령을 이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수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세 분이 다 이제 새누리당이 180석 되는데도 엄살 떤다. 원래 늘 쓰던 전법이다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변명이 아니고 사실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거의 전 언론에 나왔습니다. 근데 전 언론의 공통적인 분석은 뭐냐면 전국에 한 120석가량은 판세를 알 수 없다. 뚜껑 열어봐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130석 정도 남는 거잖아요. 비례대표를 빼면. 근데 이거 가지고 새누리당이 130석을 다 얻지는 않죠. 그러니까 120석 정도에 해당하는 거는 누가 이길지 뚜껑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라 저희 새누리당이 180석 할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려야 180석이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망쳤다라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 우리 당 각 당이 다 조사를 합니다만 네. 내부 조사에 의해서 얼마가 새누리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언론에 분석하는 거에 의하면
최소한 지금 우위를 보내고 있는 곳만 해도 한 120, 30곳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새누리당이 우세라고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역대 총선에서 뭐 과거 선거를 다 좀 무시하고 보면 새누리당이 제1당을 못했던 경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강세죠. 우리나라는 보수가 상당히 우위에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어떤 정당이 강세를 띠는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건데요. 제가 좀 그 비판하고 싶은 대목 이런 겁니다. 첫째는 좀 당당하지 못하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 우리는 이걸 잘했고 이걸 못했고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 행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좀 심한 표현을 좀 치졸하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경제정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강봉균 전 장관을 얼굴로 데려다 놓고 앞장서서 그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게끔 만드는 이것도 저는 비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 3년의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초이노믹스의 주인공은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나오면 선거 이기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경제를 맡겼고 근데 그분은 지금 대구 경북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싫어도 사죄하고 계시잖아요. 싫어도 대통령 봐서 뽑아달라. 국회의원 뽑는데 대통령 봐서 뽑아달라고 하는 희한한 논리를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도 우리 당 원래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원래 그렇습니다만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의제 민주주의는 책임 정치의 차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아까 제가 우리 김철근 후보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비판받는 건 뭐 충분히 감당해야죠. 또 욕먹을 일이면 욕먹어야 되고 의석을 손해본다면 손해봐야 되는 건데 이제 호소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희들 비판하는 건 비판하시되 이번 선거에서 여야 대결이 실종된 건 사실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선거가 됐단 말이에요. 이명박근혜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지금은 8년 동안 똑같은 노선으로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논의는 사라져버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공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하고 당신들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야당 공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대목이 있는 거고 야권 지지층에는 지금 제가 잘못하는 거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지 국민의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요. 또 요즘 예민해져서 저도 그렇긴 한데 저는 정치는 진영이라는 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진영 논리에 빠져서 판단하는 건 잘못이죠. 그러나 진영은 불가피한데 진영조차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 아니 강병균 위원장이죠. 위원장을 비판할 수 있나 싶어요. 더민주에서. 저는 강봉기 위원장 비판 안 하죠. 잠깐만, 그러니까 모셔온 걸. 네, 제가 저희 새누리당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저한테 좀 우선권을 주세요. 새누리당 비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잠깐만 보세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안철수 대표는 어디 있었죠? 어느 당 대표였죠? 그렇게 얘기하기 잠깐만요. 두 분의 멘토가 다 안철수 대표의 멘토들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정책성의 혼란이. 김종인 대표만 하더라도 사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선대위에 좌장이었잖아요. 좌장이죠. 공약을 전체 만드는. 근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민주로 가셔서 대표를 하시고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죠. 강봉균 위원장 급하고는 또 다른 더 위의 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비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노선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당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김종인 대표를 모셔간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기보다 변화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강봉균 위원장을 모셔온 것도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네. 그럼 선거 끝나면 중책을 받으시나요? 대구 경북의 민심 처음 네. 질문이 그거였는데 다른 데로 갔어요. 고맙습니다. 우선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낸 핵심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지지인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임기 이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수를 둔 이유가 사실은 후계 구도나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네임덕 문제나 이런 것들을 걱정했을 거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콕 찍어서 뭐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서 봤을 때
미래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과 또 미래 권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대립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비판할 수 없으니 뭔가 호위무사들이 잘못해갖고 그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제 마음은 아닐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혜훈 후보님이 해주신 거고 근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민심이 상당히 많이 반반 정도로 갈 걸로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지역이나 이런 강세 지역이 좀 있을 수 있고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그쪽 지역이 그래서 새누리당이 독식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전통적인 네. 여권 지지 세력 때 뭐 새로운 미래 권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쉽게 말해서 차기 대권 주자, 뭐 후보 이런 사람에 대한 지지로 이렇게 옮겨가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김부겸 후보 그 얘기를 하려고 같은 분이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의 유승민 의원하고 네네. 지금 더민주의 김부겸 의원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 두 분이 원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더민주는 이제 다른 분들은 뭐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없지만 유승민 의원과 무소속 연대 비슷하게 한 분들 중에 상당수 한 서너 분 정도 이런 분들도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가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면서도 일정 부분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이런 양분된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지역 구도가 조금 허물어지는 조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의 지역구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운 가끔 이제 무소속으로 한 분 정도나 되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 어쨌든 이제 김부겸 후보가 이제 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선거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들이 그 우위를 보이는 곳이 있는데 무소속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친여 무소속 유승민 후보를 포함해서 한 두 분에서 한 세 분 정도가 뭐 당선을 좀 다투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 우연한 계기인 것 같긴 하지만 그 홍일학 후보 같은 경우도 갑자기 무소속이 되셔서 예, 뭐 당선을 좀 다투고 있는 게 어쨌든 대구 민심에도 일부 변화는 있는데 다만 좀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우려냐면 대구에서 어쨌든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이제 뭐 좀 심한 말로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서의 이제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과연 어떤 정도의 차이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되짚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승민 후보와 새누리당의 차이는 공천 파동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홍일학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후보였다가 공천에서 이제 컷오프가 되셔서 무소속이 되니까 이제 동정표가 좀 형성된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부분적인 한계들은 좀 있는 변화다. 질적인 차이를 가져가기 좀 어려운 변화가 아닐까 이런 고민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이 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로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당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는 것도 혼란스럽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김종인 대표님은 이제 이쪽으로 오시고 강봉균 장관은 저쪽으로 가시고 근데 이 두 분은 다 안철수 대표의 멘토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3당이 무슨 관계냐 네. 근데 이제 그게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변화를 꾀하면 좋은데 강봉균 선대위원장님은 오셔가지고 공약 발표를 하는데 자꾸 엇박자 나오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김종인 대표님도 이제 대북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저게 저 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발언인가? 저게 당론인가? 대표 따로 당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좀 혼란도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변화이고 어디까지 책임인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까 그 여야 간의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정책적 쟁점이 뭔지 굉장히 모호한 이런 총선이고요.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어떤 명확한 차이가 있는지 차별성이 있는지 사실 저희는 판단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번에는 하여간 물어보세요. 광주로, 잘 예, 모르겠어요. 광주로 네. 일단 지역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광주 얘기하면서 하시죠.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도 이전하고는 다른 양상입니다. 예,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을 놓고 가면 안 된다. 그래도 가야 된다. 이견이 분분합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이철희 후보님도 뭐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막 저 트위터 안 합니다. 트위터에 올린 글이 아닙니까? SNS. 어쨌든 그 발언하신 것 때문에 트위터에 막 그 얘기가 도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 지금 반문재인 정서가 상당하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가 상당하다는 걸 전제로 질문을 하면 저는 좀 오해가 근데 있는 왜 것 같고요. 오지 마라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저희 당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어디 다른 데서 만들어진 저희 프레임이란 당이 말씀이십니까? 저희 당이 내부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논쟁한 적은 없고요. 언론에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였고 제가 기자들 만나서 했던 답은 이겁니다. 그동안은 백의종군한 문재인 전 대표 백의종군 하겠다 그랬으니 본인이 원하는 데면 어디든지 갔었다. 그러나 이제는 언론도 관심을 갖고 하니 저희 당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할 거다. 그래서 제가 조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오해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호남 가는 것 자체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게 원래 갖고 있는 무게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편향된 시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호남에서도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있습니다. 반감보다는 호감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대선 후보를 안철수 대표를 지지합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합니까? 그러면 차이가 났을 수 있겠죠. 비등비등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보면 이 반감보다는 호감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마치 이 당은 호남과 문재인 대표 간에 심각한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균열이 있는 것처럼 더 씌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 그러면 또 왜 아니라고 또 뭐라 그러는 이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한 호감 비호감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렇게 인기가 떨어진 겁니까?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거겠죠. 예, 그 잘못한 게 뭐냐는 거죠. 여러 가지로 누적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단적인 게 대선 총선 4번 선거 연극부 졌잖아요. 어떤 정당이든 그렇게 4번씩이나 큰 선거 지고 나면 온전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호남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시자고요. 아까 대구 경북 얘기했잖아요. 대구 경북이 대구 12석이고 경북이 13석입니다. 그러면 25석이죠. 여기에 국민의당 후보 나온 사람이 달랑 2명입니다. 호남은 광주가 8석이고요. 전북이 10석입니다. 18석이죠. 국민의당이 18 전남 빼고. 전남 빼고. 대구 경북과 광주 전북을 전남 할 빼고. 거니까 이렇게 북쪽을 합치자. 18석에 100% 후보 다 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차이를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양당 체제, 양당 독점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일면 동의합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당제에 대한 굉장한 선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새누리당을 극복하는 노력은 안 보이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극복하는 노력으로 집중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실제로 후보 낸 거 보면 그래요. 영남이 후보 비율보다 호남에 대한 후보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체제 극복하자라고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당이 쪼개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항변 하나만 해볼게요. 유승민에 대해서 높게 치잖아요. 그죠? 유승민은 높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유승민 전 대표는 민주주의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원내대표직에서 찍어냄을 당하면서 탈당 안 했습니다. 결국 내몰린 거죠. 전당대회 안 해준다고 탈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근데 왜 자꾸 이쪽 정당만, 한쪽 정당만 냅다 공격을 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당을 돕냐 이거죠. 지금 잘 들어보세요. 김무성 대표가 오늘 저 모건배에 가서
이준석 찍어달라 그러지 않고 말실수이지만 우리 안철수 도와달라는 얘기했어요. 저는 실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광주 민심을 얘기하라니까 막 엉뚱한 데로 초점을 그래갖고 아니 새누리당 제가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네, 네. 왜냐하면 광주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선 후보에 졌다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표의 어떤 저서에서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그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실 때 뭐 그런 얘기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부 호남에 다 퍼져 있어요. 퍼진 게 아니라 퍼뜨린 거죠. 아 퍼져 있어요. 팩트가 아니죠. 아, 퍼져 있어요. 팩트를 얘기해 보세요. 그 퍼져 얘기가 있어요. 팩트를 얘기해 보세요. 예, 뭐 저서에 나온 얘기라는 뭘 게 말씀하시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책에 찾아보시면 알고 제가 아니, 잠깐만 제가 이걸 옮길 생각은 예. 없고요. 생각은 없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있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그러니까 저 정당으로 집권이 가능하겠느냐. 벌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 총선 두 번 대선에 패배를 문재인 했는데 대표가 진 게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문재인 대표 후보 아니었습니까? 아니 한 번 졌죠.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 아니었냐고. 한 번 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때 지방선거 이겼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알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한 거, 그러니까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멀어진 거고 과연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집권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야당의 주요 핵심 세력은 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표를 가장 많이 그 지지를 해줬죠. 그런데 최근에 6년 사이에 야당 대표마저도 호남 출신이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제2야당 대표지만 천정배 대표가 된 게 6년 만에 됐습니다. 그랬을 때 호남인들이 생각하는 호남 민심이 생각하는 소외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잠깐만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왜 네네. 아니 급하세요? 근데 얘기를 두 분 중심으로 자꾸 가니까요. 예. 그 지금 뭐 이렇게 두 분이 자꾸 논쟁을 벌이시는 거 보면서 다시 이 유권자가 가지는 무력감 이런 거 저도 좀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려 다야 구도로 어쨌든 총선은 치러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차이로 양쪽이 이 경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저런 각자 주장하는 억울한 사연들은 있겠지만 이 공당이라고 하는 건 유권자 앞에서는 정책으로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제 강력하게 독자 노선 주장하면서 당대당 연대라든가 뭐 야권 후보 단일화, 야당 지도부 차원에서의 단일화 모색 사실상 무산된 상태인데요. 지금도 후보별로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호남 얘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는 네네네. 하고 선거연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정치가 어쨌든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상징해 왔고 또 호남 유권자들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아픔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켜오셨던 국민들인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더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광주에는 대다수 이제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가 계셔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광주에 계신 국민들의 생각은 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을까, 그러니까 약간 비토였을까, 아니면 거기서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셨던 분들에 대한 비토였을까. 근데 전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른바 변화와 교체를 원했던 부분에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안타깝게도 좀 더 민주당 당에 대한 좀 이렇게 실망, 비토가 더 크게 나타난 게 아닌가. 사실 거기서 탈당해서 사실 현역으로 출마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았던 거였고 광주 내에서도 이른바 뭐 새로운 리틀 DJ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부터 새로운 정치 혁신을 이루겠다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국민의당의 지지가 후보 지지가 높게 나타난 부분은 그런 점에서 좀 그런 게 더 네.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 네. 근데 문제는 선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결과가 제가 봐도 아직까지는 호남에서의 28개 의석 중에 국민의당이 더 앞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민주당보다는. 그러면 그게 이제 총선 후에 우리 정치의 좀 발전의 걸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좀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칫 과거에 이제 충정권에 자민련이 있던 것처럼 호남에 예를 들면 자민련화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전히 호남의 패권 또는 호남의 향배를 둘러싼 총선 후에 두 당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국민의당 내에서도 그런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열망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총선 후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소진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제 진보정당이 호남에서 한 10%, 15% 정도의 지지율을 좀 얻어왔었는데 그동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겨우 한 10% 정도 이제 지지율을 회복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렵지만 총선 이후에도 어쨌든 제3의 세력으로서의 호남에서의 뭔가 대안정당으로서 역할들은 좀 꾸준히 하면서 두 당이 못하는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자민련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네. 그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 우려. 그럼 옛날 평민당은 호남당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서울에 이제 많았죠. 의석이 많았죠. 네. 아니죠. 그거 비교할 수가 자, 없죠. 그러면요. 네. 아직 총선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우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총선 결과 나왔는데 호남에 주로 의석이 있다 그러면 호남 자민이란 규정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왜 자꾸 호남 아니 서울이 수도권이 없다면 없다고 규정하지 마세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결과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하고 정치는 만약이 없다는 거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예민하시는 일이 역시 또 전선이 이렇게 자꾸 형성이 되네요. 아까 저 후보별 단일화 논의, 그러니까 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안 되고 있지만 후보별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있습니까? 정의당하고 더민주당 사이에서 뭐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루어진데 지역별로 이루어진 데도 있고요. 지역구별로 후보들끼리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국민의당하고도 일부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가 인천에 뭐 하나 했다고 그런 것 수도비 됐죠. 그러니까 총선 예를 들면 뭐 이거 얘기하면 또 이제 싸운다 그러실 텐데 후보 단일화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안철수 대표가 약속은 약속이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할 정도예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이랬다 그러면 희한한 정당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새누리당은 어쨌든 이 와중에 상당히 반사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한다 뭐 이런 공식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이 그런 것도 올렸다가 하여간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공식 페이스북이라는 게 누구의 공식 페이스북인가요? 새누리당의 공식 페이스북에 아마 뭐 어떤 실무자가 실수했을 것 같기는 한데 국민의당을 지지한다는 건 있을 수는 없죠. 공당이. 그건 뭐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요. 지지가 아니고요. 성원한다. 성원한다. 네. 성원이나 지지나 뭐. 네. 그런데 어찌됐거나 간에 야권이 분열해서 서로 이제 싸우느라고 그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약간의 이득이 온다고 한들 그게 뭐 새누리당의 책임은 아니죠. 야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잘하시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권 연대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하여간 다시 계속 이런 논의를 사실은 좀 유권자들이 별로 이렇게 즐겁게 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이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약,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토론회를 마련한 목적 자체가 그러면 각 정당에서 제시하는 바가 뭐냐,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냐,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느 정당이 더 설득력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느냐를 좀 더 토론해 보자라는 취지니까요. 이제 각 당 공약 얘기를 놓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제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20-30%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무당층으로 분류되는데 결국은 이 각 당의 성패도 이 무당층의 마음을 얼마나 여느냐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각 당에서 내놓은 공약이 정말로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냐, 이런 공약 간에 어떤 의미 있는 차별성이 있느냐, 이게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이걸 토대로 해서 주요 키워드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봤는데요. 우선 새누리당 공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고맙습니다. 새누리당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어떤 이 크게 나오는 글씨가 좀 더 많이 언급됐다라는 뜻이죠. 어떤 단어가 잘 보이십니까? 뭐 저소득층, 일자리, 중소기업, 아동학대, 뭐 이런 이슈들이 보이는데, 그만큼 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같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19대 총선 때도 경제민주화, 사회적 약자 뭐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19대 국회 4년 동안 각종 법안 발의라든가 이 표결 그 행태를 보면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 이번에는 믿을 수 있습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레토릭 위주로, 슬로건 위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총선 공약하고 대선 공약하고 좀 달랐습니다. 총선 공약은 이제 의원들을 지원하는 의원들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총선의 종합 상황 실장을 해서 상황을 좀 소상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있었던 대선에서의 공약은 후보, 대통령 후보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공약을 만드셨고,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약에 대해서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셨던 현재의 대통령의 의중이 워낙 그 강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총선 공약과 대선 공약은 공약 자체도 조금 차이가 있었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총선 공약은 국회의원이 될, 국회에서 진짜 실제로 자기가 입법을 담당하고 법을 통과시키고 법을 막고 하는 당사자가 내는 공약이기 때문에 대선 공약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럼 대선 공약 때는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좀 못 지켰을지 모르지만 총선 공약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더 잘 지킬 것이다. 아니 근데 저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19대 총선 공약집에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제민주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20대 새누리당 공약에 사실 경제민주화 관련된 공약이라고 볼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속을 지킬 것 같긴 합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왜 이렇게 19대와 20대의 공약이 많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경제민주화가 아직 박근혜 정부에서 초기 몇 개 좀 하다가 실종돼 버렸고, 우리 이혜원 후보 같은 분은 경제민주화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계신데 저희 당도 지금 그런 거고요. 당헌 단계 아마 새누리당도 강령이 그 명시되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 미해결된 상태라 그러면 이걸 공약을 좀 내놓고 공약 경쟁을 하고 그중에 공통분모가 있으면 빨리 여야가 20대 국회 열리자마자 하면 좋은데 아예 공약으로 안 나와버리니까 저희가 만약에 주장하면 되게 야당이 하는 거는 뭐 그래 그러는 거래 하고 이렇게 치부돼 버릴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실 공약이라는 게요, 이 다수의석만 갖고 내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안 들어주면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야당은 좀 과감한 공약, 야당이기 때문에 과감한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또 공격을 받는 거고요. 너무 현실적인 공약을 내면 그 야당 왜 하냐 또 그러면 참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좀 보죠. 자, 양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차이가 이건 나는지. 제가 들겠습니다. 이거 그냥 저기 제목을 얘기 안 하고요. 자, 이게 어느 정당 공약이게요? 이러고 물어보면 정말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저희 당 거랑 비슷한데요? 아니 그렇게 못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게 더불어민주당 공약입니다. 남북 개선 뭐 이런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한반도, 우리나라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특히 이제 그 뭡니까, 여기 나오는 보험료라든가 청년 일자리, 채권, 거기 그 대기업비요, 재벌,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새누리당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죠. 새누리당 아까 보니까 중소기업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쪽에 뭔가 지금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데 저희는 대기업, 재벌 경제 체제가 갖는 이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손을 대자라는 것이고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이번 공약에서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으로 단일화하자는 거거든요. 이러면 전체 이 건강보험료 내는 가구 2,100만 가구 중에요. 1,900만 정도 혜택을 보는 거. 특히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이 건강보험료 경감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 의욕적으로 만든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정치 공방 때문에 묻혀서 네네. 송이사하고 예, 있어서 예. 좀 가계부채라든가 다르다고 좀 그러면, 봐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가계부채라도 네, 예, 말씀하시죠. 새누리당 공약 아까 이제 말씀해서 지킬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공약이 이틀 천하로 끝나는 게 좀 근래 너무 많이 등장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같은 경우인데요. 네, 네. 원래 공약집에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경제 3호 공약 이제 발표하시면서 8,000원에서 이제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강병준 선대위원장이. 근데 그 다음 이틀 지나서 이제 그거 아니다. 그 정도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최저임금도 도대체 새누리당 공약이 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려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새누리당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입장은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데 지난 4년, 3년 동안 전혀 지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 공약 자료집을 딱 보니까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공약집에 발표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또 선대 정책본부장이라는 분은 나와서 우리는 보편복지 안 한다. 고교 무상교육도 선별적으로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셔요. 그럼 도대체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책임 있게 내건 건지에 대해서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재벌 편향 제고에 근데 좀 반서민적인 공약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게 마치 서민적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은 공약들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 얘기 틀리고 저 사람 얘기 틀리니까 종잡을 수 없는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 이혜훈 후보님께서도 좀 속 시원히 얘기를 해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확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제라는 게 우리가 저소득층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장해 주자는 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저임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최저임금을 강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다 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학계에서 나온 통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분석해본 통계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1% 올라가면 신규 고용이 한 6.6% 줄어든다. 이게 이제 그게 노동시장의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은 부담이 더해지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사업장들, 사인 미만 사업장 이런 곳에서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신규 고용을 줄여버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얘기하고 계시는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린다. 지금 6,000원이 채 안 되는데 10,000원으로 올린다는 건 거의 2배로 올리는 겁니다. 짧은 기간 4년 안에. 60년 동안 걸려온 이 6,000원도 채 안 되는 최저임금을 4년 안에 과연 올릴 수 있을까? 공약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도 있어야죠. 근데 잠깐만요. 지금 최저임금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준비한 패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어쨌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 전 이게 무슨 어떻게 하면 9,000원이 아니고 올라가는 번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이게 해명한 자료예요. 네네. 효과를 그러니까 9,000원으로 올리겠다라고 하셨다가 9,000원으로 정말 올릴 거냐라고 하니까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셨던 분이라 제가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공약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해서 네네. 우선 지금 국민의당 공약 다시 얘기할 순서인데 지금 최저임금 얘기가 먼저 나와서 넣은 거고요. 총괄적인 일 잠깐만 얘기하면 우선 공약을 말입니다. 너무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표를 달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마치 될 것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탕발림이라 할까 좀 홀린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공약을 하면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또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19대 총선 때 내놓은 공약 중에 안 된 게 아주 많아요. 미이행된 공약도 많고 그다음에 그때 했던 공약을 또 내놔요. 재탕 삼탕한 공약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어느 당이든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신뢰를 얻어서 표를 많이 얻고 싶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실현 가능한 선을 좀 많이 좀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 예, 좋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공약 얘기, 국민의당 공약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당 지금 말씀하신 그냥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가 아닌 국민의당 차원에서 내놨다라고 주장하시는 공약입니다. 보면 약간 차별성이 느껴집니다. 뭐 미래형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어르신 미래 먹거리. 미래형이 공약입니까? 키워드가 많다는 신성장 얘기입니다. 산업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안철수 대표가 이전부터 강조해온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공약 내용을 보면 이 미래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꼼꼼히 세봤습니다. 29번 나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미래적인 것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결국 이제 미래형 신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할 때 ICT나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 사업 산업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산업 분야냐, 그리고 이게 정말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궁금하거든요. 효과가 있죠. 아니 우리가 그 반도체를 몰랐을 때 삼성전자를 가지고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그것이 주력 산업이 돼서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굉장히 우리가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는 거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자는 취지의 여기서 말하는 미래 먹거리는 뭐 어떤 겁니까? 신성장 동력이라 해서 DJ 때는 IT를 얘기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죠? 이명박 때는 뭔 얘기를 했습니까? 그 그린 녹색 성장 얘기했고 지금은 창조 경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네. 근데 국민의당이 말씀하시는 미래 성장 동력이 뭔지 아니 미래 먹거리. 저는 그 중에서도 궁금한 게 미래 먹거리. 방금 앵커께서 다 설명했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구체성을 띄어서 지금 왜 국민의당에만 구체적인 게 뭐냐고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여간 공평하게. 이왕이면 아까 최저임금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저도 국민의당 최저임금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솔직히 좀 얘기 얼마인지. 19년까지 10,000원이라고 20년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처음에는 국민의당이 물론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된 정당이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노동자 평균 임금 50%로 하겠다는 게 양대 노총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이셨어요. 그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강병균 선대위원장이 이제 8,000원, 9,000원 얘기를 하고 나서 대변인은 10,000원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020년까지. 그러고 바로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그거 아니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또 정책위원장님은 다시 아니다. 2020년까지 10,000원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에만 한 3-4가지 입장이 있어요. 국민의당의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한번 얼마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걸로는 공식적으로 뭐 목표액이 2020년까지 10,000원이고요. 10,000원이고 단계적으로 대변인이요. 제가 선대위 대변인이니까 이제 서면 브리핑 자료는 또 아니라고 나와가지고 좀 혼란해요. 아니 그렇게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10,000원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면 좋은데 저는 이건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고 경제적 상황을 좀 고려해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기준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현재 이 이 기준선 하에서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근로자의 12.1%가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저소득층 중에는 이게 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5%까지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계세요. 특히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4%가 이걸 못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분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게 더 먼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저는 이걸 최저임금 기준선을 올려버리면 이렇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제도는 최저임금이 몇천 원, 뭐 9,000원, 10,000원이라고 돼 있지만
못 받는 사람이 오히려 20% 30% 더 늘어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의 지금 경선을 이제 대선 경선을 하잖아요. 거기도 최저임금 갖고 난리죠. 아, 유럽도 난리고. 네,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최저임금 뭐 완전히 네네. 붐이 지금 일었죠. 거기도 이제 7.25불인데 이제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는 12불로 저희가 얘기하는 6,000원에 10,000원 정도 꼴의 인상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7.25불로 15불 얘기하고 계신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최저임금을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200만 원이 월급이 채 안 되는 분들이 전체 노동자, 임금 소득자의 10명 중에 6분이에요. 1,100만 명이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한 축에서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분이 220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분을 받게끔 하는 문제는 적용 예외 조항을 삭제하면 됩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들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요. 법으로 적용돼 있는. 네. 네.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현실은 네. 법에는 당연히 받게 돼 있는데도 못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아까 근데 미국이나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 선을 딱 만들어 놓으면 못 지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임금이 지켜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임금이 규정되어 있는 선마저도 못 지키면서 자꾸 최저임금을 높여가는 것이 과연 무슨 실익이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받게 해주는 것부터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분보다는 더 어려운 분 아니겠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거죠. 저는 또 양쪽 다 공감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정해진 액수만큼도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못 받습니까? 받게 하면 되잖아요. 뭐 정부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권하신 여당이에요. 오히려 그걸 공약으로 하는 게 더 빠르죠. 아니, 공약할 게 아니라 그거는 공약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정부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가 하면 되지만 시행하면 야당의 돼요. 역할이라는 것은 야당이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을 공약을 안 하시나요? 아니, 지금 야당의 공약을 보면 다 정부가 하는 아니죠. 일을 본인들이 아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공약 걸 내신 거예요. 엄연히 하고 있는 걸 새로 말을 한다는 건 공약이 안 되니까 저는 그 말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다수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법으로 이거를 좀 엄격하게 근데 새누리당은 안 지킬 오히려 수 없도록 그거부터 먼저 만들면 되죠. 하겠다는 게 지금 아니, 국민들한테 그러니까요.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사실은 정해놓은 걸 안 지키는 건 사실은 탈법 내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지키는 게 법을 우선이죠. 지키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가사 사용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장애인 노동자가 있고요. 수습 노동자들은 현재 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들이 두고 예외 있기 조항이 때문에. 있죠. 근데 네네. 제가 얘기한 그 전체 근로자의 12.1%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은 모두 다 적용 예외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적용 예외도 일부 정부가 있고 법을 제대로 안 현실적으로 지켜서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네네네. 네. 그냥 집권당이 하세요 그냥. 아니 근데 집권당이 하는 걸 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야당은 공약 왜 하세요? 야당이 다 정부가 하는 일을 공약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법을 안 지키는 거는 지금 여당이 책임지고 올리는 건 야당이 책임지는 거니까 좋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죠. 자, 정의당 공약 보겠습니다. 네, 정의당은 보면은 최저임금 얘기 크게 나왔습니다. 세액공제, 초과이익 공유제, 공정거래법, 재벌, 고용보험, 독점규제. OECD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OECD 평균에 워낙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확실히 노동자나 임금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 중심의 공약을 제시를 해서 확실히 다른 정당하고는 차별화된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원내 정당 중에 유일하게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머지 세 당과는 차별성이 있지만 지금 정의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다른 원외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당이라든가 노동당이라든가 민중연합당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은데 왜 따로 가십니까? 오히려 진보 정당들이 군소 정당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그런 목소리를 차별화된 목소리를 좀 키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걸 바라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함께 하자라고 제안은 좀 드린 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도 정치 내에서의 좀 책임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의 좀 차이는 저희는 좀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좀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이나 예를 들면 저희 당한테 많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건 같이 하는 거 정치성 이런 건다고 얘기하는 네. 것처럼 저희도 이제 노동당이라든가 녹색당에게 좀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제안도 했고 당을 함께 하기를 좀 원했었는데 그분들은 좀 아직은 제도 정치 내에서의 역할에서의 좀 책임 이런 좀 책임 정치 영역보다는 좀 대안 정당으로서의 좀 위상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저희로서는 안타깝지만 좀 존중을 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녹색당과 노동당의 좋은 정책들이 있고요. 당연히 정의당도 당연히 그런 좋은 정책들을 이번 총선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바로 뭐 정당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네. 지금 야권 내에 뭐 후보 단일화나 이런 것처럼 좀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지역에서 각각 진보 후보들을 뭐 단일화해서 낸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시도해 볼 만한 의논해 볼 만한 사안이 아니었나요? 그것도 근데 이제 지금 뭐 작년에 한번 이제 통합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좀 대통합, 그러니까 진보 정치 세력의 큰 통합들을 이뤄내지 못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노동 정치 세력하고 이제 노동당에서 이제 쭉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하고 교수 학계에 계셨던 분들하고 이제 국민모임이라고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1차 통합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1차 통합은 되었는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의 이제 후보 단일화는 저희로도 이제 크게 후보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데 다른 당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연대 문제가 좀 활발히 논의되지는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워낙 적다 보니까 그 자칫 좀 연대 문제를 하게 되면 몇 분 안 되는 후보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얘기할 기회조차도 못 갖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가장 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 가장 그 절박한 문제로 생각하는 거는 역시 뭐니 해도 사회 불평등 심화, 빈부격차 확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 양극화인데요. 지난달 IMF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간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10년 사이에 16% 포인트가 오른 건데 상승폭을 따져도 거의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동동거리면서 사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해지는 얘기가 아닐 수 없거든요. 이 소득 격차, 왜곡된 부의 분배, 뭐 부의 집중 이런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풀어야 될지 우선 지난 4년 동안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부터 이거는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IMF 그 구제금융을 받았던 97년 전과 후가 우리 나라 경제 구조가 굉장히 눈에 보이도록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IMF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선순환,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였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8.2% 평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한 성장률이 8.3%,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증가하는 그 율이 8.2%, 별 차이가 없었죠. 경제 전체나 각 경제 주체가. 근데 IMF 이후를 지금 평균을 내보면 경제 전체는 한 4.5% 이제 연평균 했습니다. 근데 대기업, 소위 우리가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 집단이 16.8%씩 가져가요. 증가합니다. 네. 매년. 4.5%에 도대체 거의 한 3배 이상을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근로자들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져가는 몫은 2.3%씩 증가한다는 건 빈부의 격차가 거의 한 7.3배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소위 IMF 구제금융 이후에. 근데 이 경제 구조를 때문에 생긴 것이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은 이 경제 구조를 하루빨리 바꿔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희 당 안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 의원이 그런 거는 제가 알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는 적고요. 그냥 봤을 땐 좀 된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다른 정당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양극화 해소 가장 근본적인 해법, 근본적인 문제. 저는 불평등의 문제나 양극화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누구를 대표하고 대변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양극화가 커지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은 전 철저하게 시장에서의 강자, 부자들 편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강자는 재벌들 같은 대기업들이고요. 소득으로 보면 부자들, 자산이든 소득으로 보면 부자들의 편을 들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렸거든요. 예컨대 노동소득 분배율 같은 게 갈수록 이렇게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드는 거는 이 사회가 생산하는 것에 양을 두고 어떻게 분배할 거냐 정치의 몫이잖아요. 정치가 그걸 엉뚱하게 한쪽으로 많이 쏠리게끔 해버린 탓이라서 결국 저희가 이번 총선에도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이대로 이 노선을 그냥 갖게 가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 아직 2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2년 동안만이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노선으로 가려면 최소한 노동의 몫을 더 챙겨주는 쪽으로 정책을 표기하려면 선거를 통해서 이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지금 이번선거에서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대로 갔다가는 총선에서 지고 이대로 갔다가 대선도 깨지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마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도 사실은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이나 중산층 또는 보통 사람들, 자기 약자들을 대변하는데 충실했냐 이렇게 대뜸 질문하면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과를 못 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도 이른바 뭐 닥치고 반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국회 가면 하여간 여당이 뭐 들고 오면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이런 문화는 저는 관성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게 아까 우리 김철근 후보가 말씀하신 진영 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경제적 해법은 얼마든지 올와 나싱이 아니고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한 타협이 가능한 어젠다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야당이 타협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또 더불어서 여당도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정치권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풀어보겠다는 타협하는 용기를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가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로 가야 되고 주제가 맨날 정치나 권력 이런 주제만 갖고 싸울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여야가 토론하면 지금보다 훨씬 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원 후보 같은 이 경제민주화파죠. 경실모 그룹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여야 안에서 그런 연대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제가 왜 아까 IMF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얘기했냐면 IMF 이후의 경제 구조가 바뀐 것은 사실 처음에 경제 구조의 기틀을 잡은 것은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기간으로 봐도 DJ 노무현 정부가 10년간이었고 이명박근혜 정부라고 부르시는데 그 두 정부가 사실 지금 8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는 박근혜 정부 초반에 만들어진 통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만들어진 경제 구조와 그때 만들어진 이 경제 구조가 이 통계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죠. 그래서 꼭 그거를 제가 애둘러서 일부러 IMF 이후라고 얘기하는 거는 DJ 노무현 정부의 사실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을 함의를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거꾸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교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김철근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그 DJ 노무현까지 얘기를 하면 그 전까지 다 올라가야 돼. 그건 좀 IMF가 오게 그렇죠. 된 이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시. 우선은 이제 이명박 5년 박근혜 지금 3년 좀 넘었죠. 장기 저성장입니다. 장기 저성장. 네네. 3% 내외의 성장밖에 못하고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은 집권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시면 안 돼. 그리고 경제정책 실패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난 성장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선순환 구조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동의합니다만은 일단 성장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럼 그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 있는 집권당과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정치권 전체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소중한 것은 피와 땀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도 분담하고 같이 좀 해봅시다라는 대안도 같이 만들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않고 정치권이 맨날 싸움만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성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우리나라가 60년 된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압축 성장의 폐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나마 지금 우리가 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코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건 저는 여야의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신성장 동력 찾아내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먹거리를 찾는데 정치권이 정말 협조하고 그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만들어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1차적인 책임은 현재 경제정책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대통령한테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은 후보님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봐도 저희 진보정당 입장에서 봐도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실책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시기에 이거를 효과적으로 법제도를 잘 못 맞췄기 때문에 기간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거라든가 이야기하신 대로 좀 재벌 경제에 있어서의 지금 개혁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사회 양극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부분들은 뭐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인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 8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얘기하는 8년 동안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내유보금이 8년 사이에 200조에서 30대 그 기업 같은 경우, 재벌 기업 같은 경우는 740조로 540조가 늘었어요. 딱 8년 사이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영향들이 또 있었던 거냐면, MB 정부가 들어와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감세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이제 부자 감세, 재벌 감세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렇게 감세를 해주면 원래 목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고용 투자 늘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가 동네 골목 상권에 돈을 환류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경제 양극화라든가 사회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킨 부분에서 저는 뭐 정부 여당의 책임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고요.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드디어 이제 1,200조 어마어마한 수치까지 증가를 했죠. 1년 사이에 12%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정부는 최근에 또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부채, 빚을 져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면에서는 이전까지 가고 있던 방향에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편중된 기업, 그런 이제 경제라든가, 뭐 이은 후보님은 좀 그런 부분에서 개혁적인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런 분이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제 패러다임 기조를 바꿔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경제 양극화라든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어려워질 거다. 서민들의 삶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최대한 좀 당들이 책임지고 바꿔내는 것이 1차적인 역할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네, 네. 적어도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 결국 사회 양극화 문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정치밖에 없겠다.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라는 데 얘기가 이제 그 의견이 모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난 연말부터 계속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이제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더 이상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런 거죠. 거의 모든 정당에서 흑수저, 금수저 없애겠다 이런 공약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접근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던 맥락에서 그래서 이런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대기업 문제라든가 재벌 문제라든가 또 중소기업 동반 성장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어떤 경로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저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표하나 안 하냐 이제 자꾸 대표성을 문제 삼으셔서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당내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게 심화되는 이유는 사실 이제 낚시 효과가 실종돼서 생기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대기업이 돈을 벌어오고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게 다 이제 근로자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로 잘 흘러왔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대기업 하나만 정부가 집중 육성 지원해주면 나라 전체가 골고루 잘 살게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계속 대기업 재벌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대기업 재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 소위 말하면 관계, 하청 관계나 원청 기업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공정하게 법이 있어도 안 지켜지는 부분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법이 보호해주지 못해서 많은 경우에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죠 새로 관계를.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모 재벌 회사가 사실 1% 정도도 안 되는 청수 일가의 지분 하나를 가지고 수십 조짜리 재벌 기업을 손가락 하나로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 이것이 정말 잘못됐거나 온 국민이 다 느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사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가진 지분만큼만 권한을 행사해야지 왜 1%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사람이 100% 이상을 행사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공정거래법에도 상당히 법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아도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 가지도 않으시고 겨우 법정에 가도 유죄 판결을 받으셔도 사실 집행유예로 풀려나오시고 간혹 최근에 이제 뭐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구속이 되셔도 또 정치적 사면으로 풀려나시고 이러니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법을 지키게 하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확실하게 처벌을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은 후보님은 야당 후보님 같아요. 새누리당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뭐 나온 김에 이제 아까 이제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흔히 얘기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로 인해 사실은 그런 사회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결과에 제대로 승복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금수저 문제의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한미약품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취약도 하지 않은 아이들 7명에게 이제 25억씩 이제 주식을 나눠주시고 신약 개발을 하고 그 25억의 주식이 1,000억이 되었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미성년자 중에 그것도 취약하지 않은 아이들이 주식 부자 1, 2, 3, 4, 5, 6, 7위까지 이제 기록한 사례가 된 건데 이걸 유심히 보면 사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억을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상속증여세를 부여하면 이제 한 10억 정도가 아마 이제 증여세액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법에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재계산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시행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재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5억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1,000억의 가치로 계산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물어야 될 그 상속증여세가 74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아이당, 한 명당 이제 약 700억이 넘기 때문에 7명 같은 경우 5천억이에요. 사실 이거는 법을 안 바꿔도 됩니다. 현행 이제 시행령이라든가 제도 다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제 금수저를 물고 난 아이들, 손자, 손녀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해왔던 부분들이 저는 어쨌든 이제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좀 기조라든가 방향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거나 이건 나를 위한 정치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부터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좀 강화한다 이런 측면 좀 저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한 가지 더는 이제 흑수저를 물고 났지만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토양이나 터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 규제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금융 상품을 하나 만들어도 전부 그 재경부나 뭐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쉬운 표현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저커버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냐?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태계, 경제 생태계의 핵심은 금융입니다. 금융.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시급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지금 흑수저, 금수저 문제 관련해서 저는 주의 계시죠. 너무 이렇게 그 성공한 사람이 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의 용이 존재하기 위하면 수많은 봉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되는 구조를 만들지 말고 누구나 봉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승자가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죠? 이게 승자가 되는 과정도 보면 너무 불공정하다 보니까 강자가 독식하고 승자가 과식하는 이 구조인데 이걸 푸는 거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신 원장님 말씀하신 것 법치를 우선 제대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치 제대로 하고 두 번째는 강자들의 힘을 좀 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경제민주 아닙니까? 그죠? 경제력이 과한 세력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강자의 힘을 좀 제어하는 법적 장치 이거는 저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부자 아빠, 부자 엄마 만나서 잘 되지 않게끔 누구나 어떤 아빠를 만났든 최소한의 조건, 기본권이나 살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개천에서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치 제대로 하고 복지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만큼만 복지해내고 또 정부가 강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책 만들어내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문제인데 저희도 그런 점에서 반성합니다. 10년 집권하고 나서 듣는 비판이 뭐냐면 니들 할 때도 똑같았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반성하는 거는 이번에 정말 잡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결의를 또 다져요. 왜냐하면 잡았을 때는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그래 따라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정권에서 잡으면 어디를 어떻게 제어하고 어디를 어떻게 손잡아야 되는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야말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는 좀 지금 잡으면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잘할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은 참 좋은데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하자는데 이렇게 초를 쳐요. 예, 그런데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뭐 어느 당을 막론하고 간에 정치권 전반이 과연 흑수저 마음을 제대로 알까? 정당이 다르더라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학벌이나 여러 가지 뭐 이 사회적인 인맥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어떤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 소수자, 흑수저들의 이해를 정말로 잘 헤아리고 계시고 잘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보완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도 있는 건데 이번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로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 뉴스타파에서 그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당의 비례대표 재산 평균을 냈습니다. 24억입니다. 정당별로 내주셨으면 좋았을 걸. 네네, 정당별로 내면 여기 안 나타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국민 평균 재산이 2억 8천인데 후보 평균 24억 거의 10배 차이 나죠. 여기 미달하는 게 이제 유일하게 정의당이었습니다. 국민 평균에 미달하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평균에 가깝다고 얘기하시죠. 가깝게 미달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연령으로 보더라도 평균 54.6세. 정의당이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하게 어떤 청년 세대라든가 삼포 세대를 다 대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미흡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분들이 흑수저 이 국민들 또 이 삼포 세대 헬조선 얘기하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각 당의 뭐 이 청년위원회라든가 좀 더 농어민 뭐 도시 서민들
영세 상공인 이런 사람들의 이해를 확실히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정당 내에 그만한 충분한 의사를 수렴하는 통로가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먼저 얘기하는 게 네. 좀 나을 것도 같은데요. 아마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이제 재산이 매년마다 이제 공개가 되죠. 아마 새누리당 의원분들의 평균 재산이 제가 지난 보니까 30억이 좀 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세간에서는 금수정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국민의당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워낙 재산이 많으셔서 그 재산을 빼고 그 원래 정몽준 의원도 뺐습니다. 예. 빼고 계산해 보니 한 20억이 좀 넘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해서 은수저 정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더민주당이 이제 10억에서 한 15억 사이 정도 되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한 3억에서 3억 5천 사이가 됐던 것 같은데요. 재산 문제가 뭐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반영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관계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살아왔고 현재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이제 카르텔도 있을 것이고 학연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있을 텐데, 다만 문제는 재벌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좀 기득권 세력에게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이 많은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가 아닌 것 같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좀 원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우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뭐 저희도 더욱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재산이 많더라도 그런 관계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서민들을 위해서 좀 정책 개발이라든가 걸 좀 많이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뭐 공감합니다. 저는 사실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비례대표제 포럼에서 활동도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선거제도 개혁할 때 좀 미온적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이게 더불어민주당한테도 유리한 제도인데 좀 생각이 짧았거나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 국회의원 후보들 공천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어떤 뭐 인지도 뭐 이런 것만 많이 따지잖아요. 유명세 이런 것만 많이 따지고, 그래 따지면 대통령 저부터 너도 그 혜택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한테 지적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수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런 사람이 아직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로는 뭐 계층 대표성이나 직능 대표성이나 하다못해 집단 대표성이라도 갖는 사람들이 후보로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로 이렇게 공천되는 과정을 정당이 가져내면 시민사회 뿌리를 갖는 튼튼한 정당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그 부분이 약하죠. 정의당은 사실 그런 부분이 강한 정당이라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점이 좀 약하기도 한데, 한 사회 정당이라는 것도 역사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뀔 수 없는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저희도 공천 때마다 느끼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들이 이 정당으로 이렇게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대표성이잖아요. 사회를 온전하게 대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드릴 말씀은 좀 없긴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가 다변화돼 있고요. 네. 이미 지역구를 대표하는 분이 그 지역만 대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계층이나 뭐 또 그분이 살아온 과정으로부터 계층이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를 강조하거나 더 늘리거나 이런 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OECD 국가 중에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6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은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제 61년도부터 이제 채택을 해서 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왕에 채택돼서 하고 있는 거라면, 방금 얘기한 그런 계층의 대표성이나 이런 또 민주성이 강화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 비례대표가 각 정당에서 번호가 그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별로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고, 또 뭐 누군가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구의 대표냐 이거죠. 어떤 국민의 대표냐. 이런 그 과정들이 예를 들면 독일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제도가 발전돼 가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민주성이 좀 강화될 수 있느냐, 이런 좀 의문이 남아요, 사실.
저는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지역구라는 관문을 통해서 국회에 진입하기 어려운 계층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근데 이제 물론 비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이 투명해져야 되고 각 직능과 그룹들을 국민의 여러 그룹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골고루 선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사실 모든 정당이 대부분 지금 흡족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문제지만 일단 비례대표가 국회에 진입하고 나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저는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4년 내내 자기가 대표하는 단체나 그룹이나 집단의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내고 정책에 좀 올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비례대표 딱 들어오자마자부터 그다음부터 지역구 물색하시고 지역구 돌아다니시느라고 비례대표 본연의 기능을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걱정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비례대표를 한 번 한다라는 무슨 관행을 굳이 우리가 그걸 금과 억조처럼 지켜야 되냐. 오히려 비례대표 정책에 올인하고 자기 그룹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비례대표를 해주게 해서 너무 그렇게 비례대표들이 그냥 지역구에 줄서기하고 몰려다니는 이런 걸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비례대표 5선 하신 분도 계세요. 당을 바꾸시는 바람에. 당을 바꾸시는 바람에. 예. 이제 토론을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20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면 선거가 끝나고 20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당별로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바꿔서 정의당부터 하시겠습니다. 네. 예.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정치적인 문제고 하나는 좀 민생 영역인데요. 정의당이 생각하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좀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야당으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좀 잘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파행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원상으로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세월호 참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벌써 2주년이 되죠. 4월 16일이기 때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됐는가, 진상이 규명됐는가,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지만 야당이 힘이 없어서 못 막아냈던 게 테러 방지법입니다. 네네.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 여당이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은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시켜내는 것, 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네. 정의당도 그렇게. 예, 그리고 정의당만의 좀 차별적인 공약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고위 임원에 대한 임금 상한제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금수저 손자 방지법, 탈핵 2040은 다른 정도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당이 더욱더 유심히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5가지는 글쎄요, 여기 이혜훈 후보님까지도 아마 같이 동의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싶은데 한 5가지 민생 정책은 좀 20대 국회에서 좀 같이 힘을 모아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입니다. 아마 야3당은 다 정책을 냈고요. 아직 여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나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함께 해줄 수 있는 의원분들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누리과정에 대한 이제 국가 책임제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성도 국가 책임성을 반드시 좀 높여낼 필요가 있겠다 보고 있고요. 건강보험료에 대한 아까 더민주당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지역가입자들에게 매우 불공정하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 하나 있다고 그다음에 집이 하나 있다라고 해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부가체계로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4당 다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정부는 그동안 좀 유보해왔고 안 지켜왔는데 이번엔 좀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인상도 이게 8,000원이냐 9,000원이냐 아니냐 얘기 있었지만 인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이들 중에 1년에 병원비가 1억이 넘는 아이들이 여전히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린이 많은 병원비 중에
특히 이제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좀 국가가 책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그게 1년에 5천억입니다. 근데 건강보험 흑자분이 한 14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뭐 딴 데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아픈 아이들에 대해서만은 국가가 좀 책임지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비록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 함께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부터 먼저 민생 입법부터 좀 실현해 나가는 게 저희 당의 고민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너무 좀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다른 당들은 좀 간략하게 다 하셔가지고 요약해서 이하 동문 이렇게 이하 동문이십니까? 예. 하나만 김철근,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 제일 먼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리 당 공약을 제가 보면서 요거는 참 괜찮겠다고 생각한 제가 매력적으로 느낀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학 등록금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저도 대학생이 두 놈이나 아들이 있는데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을 해주거나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200만 원 이하로 내면 이상 내면 세액을 공제해주고 이하를 내면 환급을 해주는 거니까 이건 이제 기회장려 세제라서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니까 이런 제도를 좀 이거는 여야 간에 뭐 큰 이견 없이 해볼 수 있는 거라서 해보고 싶고 또 어르신들 기초연금 30만 원 제가 공약했으니까 저희는 뭐 비공짜 공약이 안 되려면 당력을 집중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김철근 후보님. 일단 없죠. 다 해버려요. 이럴 때 순서가 빠른데 좋은데. 그러네요. 우선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관련 그 공약 정책들을 좀 먼저 좀 추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구직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혼합형 청년 구직 수당이라고 해서 뭐 이제 청년 수당 얘기를 하시는 당들이 좀 있긴 한데 이게 뭐 모럴 해저드라고 해서 정신적 해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써버리고 그냥 안 갚아버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취업이 됐을 때 그것을 차후에 이렇게 갚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혼합형 청년 그 구직 수당을 도입하는 걸 좀 빨리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게 여당이 되면은 항상 늘 공격의 대상이 만인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하지만 또 여당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당이 야당들의 제안을 사실 저는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여 주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의당에서 말씀하신 거 청년 의무 고용제도 같이 해보자 그러셨는데 새누리당만 왜 공약이 없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청년 의무 고용제도에 대해서 저도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해서 첫 번째는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의무 할당을 주고 그다음에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이거를 의무적으로 할 것 라기보다도 어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내는 벌금으로 중소기업이 고용을 그만큼 하면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아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더 민주당에서 얘기하신 것도 얼마든지 지금 건강보험료 개편은 합의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좋은 정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으로서 두 가지 좀 저희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30초. 예, 외국에 나가서 여기가 뭐 노사 문제든 임금의 문제든 지대의 문제든 여러 가지 힘들어서 투자 여건이 안 맞아서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유턴 경제 특구 이거는 꼭 빨리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인에게도 청년에게도 다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실 19대 국회의 마지막 4월 국회나 5월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노동개혁에 특히 올해는 정년 연장이 되는 첫 해잖아요. 이게 연공급 구조로 돼 있는 이 임금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노동개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 얘기를 해놓으시니까 갑자기 뭔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시간이 벌써 지금 11시 15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딱 1분씩 드리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첫 번째 못 첫 번째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 거 아닌데. 아니 마무리만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그 선택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기호 1번 새누리당,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 기득권 구조를 좀 타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3번이 해내겠습니다. 3번 생각하면 국민의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을 찍으면 정치가 바뀌고 국민의당을 찍으면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찍으면 반드시 대한민국 정치판이 새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갑자기 선대의 무쇠 대변인, 예, 선대의 대변인이셔서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하시죠. 예, 먼저. 정의당 하시겠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선거가 다가오게 됩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온 정당입니다. 재벌과 기득권에 당당하려고 했었고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한 정당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앞장서온 정당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지뢰 폭파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성토도 하고 공방도 했지만 정의당은 부산장병의 치료비를 만드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쉬운 해고, 아까 우리 이윤 후보님 얘기했지만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계약을 막아내기 위해서 저희 이제 당대표인 심상정 국회의원은 환노위에서 마지막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노동계약을 막기 위해서 절절한 이야기로 막아낸 바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민생 제일 선명 야당이 되고자 합니다. 정의당을 좀 크게 써주시기 바라고요. 정의당이 커진 만큼 대한민국 정치도 그만큼 나아질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더욱더 강해질수록 서민들의 민생도 살림살이도 그만큼 더 풍요해질 거라 믿습니다. 민생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정당,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정의의 편, 정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시겠습니까? 접니까? 네. 마지막에 하려고. 양보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할게요. 예. 사실 정당을 선택해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밖에 있을 때 방송할 때 이렇게 많이 비판했던 정당을 이렇게 옹호하고 편들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딱 2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는 어쨌든 국민이 그간의 성적표에 대해 채점하는 날입니다. 특히 이 집권 여당이 잘했다 그러면 표를 더 주셔야 되는고요. 못했다 그러면 혼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 나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어야만이 정신을 차리고 국정을 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반드시 투표로 목소리 내주시기를 호소드리고요. 또 하나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 자칫하면 여당이 압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1야당이 튼실하지 않았을 때 직면해야 될 위험, 우려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제1야당이 튼튼하게 견제력을 발휘할 때 집권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1야당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크게 써주시면 용어를 좀 빌렸습니다. 크게 써주시고 잘 써주시면 저희가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 책임이 크고 저희들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여당으로서 야당을 품지 못하고 야당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조정해 나가지 못한 그런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죄드리고요. 그다음 공천 과정에서 저희 당이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려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는 사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죄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대 국회 가장 모든 국민들이 속상해 하셨던 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국회 선진화법을 바꾸려면 저희가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19대의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20대에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여전히 궁금한 점들을 다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최저임금 얘기가 나왔지만 그 지금 오늘 4월 7일 오늘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이제 1차 전원회의를 여는 날이었는데 그 뭐 최저임금을 사실 정당에서 공약을 내건다고 이게 될 것이냐,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를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하여간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궁금증을 질문을 다 드리긴 좀 어렵고 아마 저 같은 유권자들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이요, 이 각 당의 공약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디로 문의하면 됩니까? 당별로 좀 정보를 주시죠. 어디다 물어보면 됩니까? 중앙당사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다 찾아가시면 들어있고 그다음에 중앙당 정책위원회 다 그 홈페이지에 다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에 새누리당 어디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책위원회. 정책 공약을 보면 볼 수는 있는데요. 정책 공약을 보고도 질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질문하고 싶은 중앙당 게 있으면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당 정책위. 네네. 정책위의 실무자들 번호나 이런 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를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렇고 네. 정의당도 모든 정당도 다 정책위원회가 정책위원회로 예, 예. 전화를 공약해봤자 걸어라. 아니라 그게 정책위원회가 이제 총괄하고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잘 눈에 보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까? 정당별로 공약집이 게시돼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왼쪽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네. 심지어 뭐 24시간 채팅창 이런 것도 있고 24시간 상담 전화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당은 오히려 정말 전체 국민들의 일상과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이렇게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소통의 채널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많이 눈에 더 띄게 노력하겠습니다.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진정한 의미의 투표권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 자리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월요일 두 번째 토론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